드디어 왔습니다. 네, 후랭이님이 좋아하는 일산. 제가 그렇게 일산을 외쳤었는데 드디어 일산에 왔습니다. 네. 여기 어디입니까? 아, 여기 일산의 대화역 인근에 있는 지금 성저마을에 와 있어요. 성조마을? 성저. 예, 예. 마을. 역세권, 그러니까 일산에서 역세권을 끼고 있으면서 소형 평형, 네. 10평대가 있는 곳이죠. 네. 다른 데는 20평형대, 30평형대가 모여 있는데 여기는 10평대가 모여 있는 네. 그래서 소액 투자자들이 사랑하는 그런 곳이죠. 여기가 어쨌든 대화역에서 아주 가까운 역세권 바로. 바로 역세권 아파트인데 여기 오신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일산에서 지금 현재의 흐름, 매수세의 흐름을 보면 역시나 약간 소형 평형의 싼 거, 새 아파트인데 싸진 거 위주로 가는데, 좀 일산의 특징은 뭐냐면 여기 성저마을에서 최근에 6건 정도가 1월에서 3월 사이에 6건 정도가 네. 이제 거래가 됐어요. 근데 아주 싼 거 10평대 위주로가 거래가 됐고, 그리고 가격대가 아주 저렴해요. 3억대 전세를 1억대에 맞추면 1억 전후로 이제 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죠. 근데 여기가 특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일산에서 네. 가장 마지막까지 소액 투자가 가능했던 단지가 바로 여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소액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이 들어왔었고, 심지어 얘 같은 경우는 5천만 원 미만으로도 투자가 가능했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또 사람들이 많이 왔었어가지고 여기에는 사장님들이 거의 투자자 마인드가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딱 질문을 하면, 그래 네가 원하는 건 뭐야? 갭은 얼마를 원해? 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근데 요번에 일산의 흐름의 특징은, 다른 애들은 1기 신도시 안에서 뭐 그러니까 신축이 싸진 거 또는 소형 평형 위주로 움직였다고 하면, 얘네는 조금 일산은 좀 특이해요. 왜요? 뭐 분당이나 그러니까 평촌 신도시는 조금 1기 신도시 내에서 움직임이 좀 있었어요. 근데 얘는 1기 신도시 밖에, 일산 서구에는 속해 있지만 1기 신도시는 아닌 탄현동의 움직임이 더 활발한 지역이 바로 여기 일산이에요. 왜 그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같은 일산에서도? 왜 그러냐면 일산 안에 후곡이나 이렇게 학원가 인근에 있는 애들은 가격이 그렇게 메리트 있게 싸지지 않았어요. 물론 떨어지긴 떨어졌지만 메리트 있게 싸지지 않았고, 네. 예, 소형 평형이 여기에 그렇게 많이 또 이 일산 내에는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성조마을에 있는 소형 평형 몇 개만 지금 거래가 됐고, 특징적으로 보여지는 지금 현재 흐름의 모습은 오히려 탄현동 쪽에 2000년대에 있는 그나마 좀 두산 위브 제니스라고 있어요. 두산 위브. 유명하죠. 이름이 또 있잖아요. 네. 그래서 탄현 쪽에 있는 두산 위브 쪽에 신축급은 아니고 준신축급인데 2000년식인데, 거기가 오히려 전철역을 이용하면서 서울로 출퇴근하면서 좀 신축급에 살면서 대단지,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스트리트 형상가라고 밑에 이렇게 주상복합이거든요. 그게 사실 아파트는 아니고 주상복합인데 거기 거래가 조금 더 활발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소형 평형 위주로 더 많이 거래가 있었어가지고 네. 오늘은 사실 일산 신도시 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일산에 대한 얘기와 현재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대화역 근처는 지금까지는 그랬다. 지금까지는 그랬다. 근데 최근에 저기 탄현의 두산 위브는 33건 정도가 거래됐거든요. 여기는 6건. 탄현을 가봐야 되겠네요, 빨리. 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찍고, 왜냐면 우리 역세권 개발이 이루어질 거니까 네. 대화역이랑 이제 주염역이랑 비교를 해보려고. 그리고 탄현역도 비교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역으로 비교를 해보고 지금 흐름을 보려고 하는데, 사실 일산에서는 일산 서구랑 동구랑 해가지고 일산 신도시로 쫙 이렇게 네모나게 모양이 예쁘게 택지가 좀 잘 나왔어요. 다른 1기 신도시보다는. 근데 일산 동구도 그렇고 서구도 그렇고 지금 매수세가 특징적으로 별로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직 분당이나 평촌까지 왔는데 일산까지는 아직 안 온 거예요. 그리고 되게 안타까운 건, 일산이 후랭이님이 생각하시기에 신도시 1기 신도시가 5개잖아요. 네. 분당, 평촌, 일산, 3번, 중동. 일산이 몇 번째 같아요? 제 마음속엔 항상 첫 번째. 마음속이 첫 번째. 아니, 우리가 일산을, 그러니까 나중에 중동이랑 3번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 쾌적성이, 주거의 쾌적성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일산이 안타깝게 되게 신기한 게 평당가가 제일 낮아요. 막내예요. 근데 그게 딱 가보면 이해가 안 돼. 왜냐면 녹지라던가 이런 인프라라던가 학군이라던가 되게 쾌적하고 좋은데. 여기가 훨씬 좋거든요. 평지. 그리고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강남에 살던 사람들이 또는 분당에 살던 사람들이 나 좀 새 아파트로 가면서 평형대를 넓혀서 가고 싶은데 어디로 가면 좋을까 했을 때 고려했던 지역이 바로 여기 일산이에요. 근데 요새 그런 생각 안 하시죠? 그렇죠. 요새는 그런 생각하면
왜 그래? 뭐 왜 쟤 이상하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옛날에는 강남에서 좀 이동하려고 하는 수요들이 일산에 많이 왔었어요. 그러니까 애들 웬만큼 키우고 좀 평대 넓게 쾌적하게 살고 싶다 하면 일산을 고려했었는데 이게 갭이 너무 많이 벌어졌어요. 왜냐면 강남이랑 분당은 이제 테헤란로랑 분당에 판교를 끼고 자급자족 도시로 확 올랐는데 일산은 상대적으로 교통 편의 시설이 좀 많이 불편해요. 그래서 일산에서 강남 출퇴근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나마 종로나 이제 서울역 인근의 업무지구까지는 3호선이나 이런 걸 타고 뭐 상암 정도? 는 갈 수 있는데 그 이상 가기에는 쉽지가 않아서 이 일산이 그런 교통의 불편, 강남의 접근성이 떨어지면서 이전의 위용을 많이 잃었어요. 옛날에 강남보다도 상승률도 좋았어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거를 뒤로 하면서 평당가가 지금 제일 막내가 돼 있어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평가하기에, 부동산 전문가들이 평가하기에 일산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많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절대적인 가격대 자체가 무게감이 많이 낮아져 있어가지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일산을 좀 눈여겨보면 참 좋은 단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시사철 저평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쵸. 우리가 2000년대부터 2006년까지 막 버블7 있었잖아요. 그때 사이에 그 전에 이제 하락장이 오기 전까지만 해도 얘가 엄청 잘 나갔어요. 그래서 강남보다 상승률이 더 좋았다니까요. 근데 그 이후에 2009년 이후로 회복세를 타야 되는데 그 이후로 회복세를 못 탔어요. 그러니까 딴 애들은 막 이렇게 올라갈 때 얘는 이렇게 쭉 그냥 이렇게 아주 천천히 간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의 갭이 벌어지면서 얘가 원래는 분당 평촌이랑 거의 2위, 3위를 다퉜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흐름세를 못하고 쭉 빠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3번이랑 중동보다도 평당가가 낮게 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진 거죠. 얘기를 하면 할수록 좀 슬프네. 슬프죠. 근데 슬퍼만 하지 않아도 되는 게 네. 호재가 있어요. 일산에 GTX 킨텍스 호재도 있죠. 네. 그리고 주변으로 이제 고속도로, 그리고 인천 2호선으로 연결되는 연장 호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후에는 여기가 일산이 약간 서북부 지역에 딱 약간 고립되어 있다는,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약간 교통이 불편해서 약간 치우쳐져 있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렇게 예정된 교통 호재들이 다 개발이 되고 나면 이게 이 일산이 서북부의 강자로 새롭게 떠오르면서 주변에 이제 파주, 강서구, 지금 강서구에 일자리 갖고 계신 분들은 일산에서 출퇴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강서구, 김포, 인천, 계양까지 해가지고 쭉 그쪽 지역에 이제 강자로 새롭게 떠오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교통호재가 다 되고 나면 이제 연계성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김포공항도 바로바로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 킨텍스 개발 호재가 영상 미디어 쪽으로 하고 큰 공연장 같은 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가 2,000명, 3,000명까지 들어가는 공연장이 별로 없대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말 자랑스러운 BTS가 세계적인 무대를 할 때 우리나라에서 하기가 조금 힘들다는 거예요. 그 많은 명수가 들어가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그 경기장이 다 지어지고 나면 이제 BTS가 여기서 이제 공연을 하게 되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고 관광 산업이 이제 또 발달하게 되는 그런 좋은 호재를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일산 서구는 조금 밑에 장항동에 킨텍스, 그러니까 일산 서구 바로 밑에 킨텍스가 개발이 되잖아요. 거기가 이제 장항동인데 일산 서구는 걔랑 시너지를 이루면서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질 수 있는 호재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대화역이랑 별로 멀지 않아요. 그래서 쭉 이렇게 임장을 다니시면서 나중에 우리가 지금 투자를 할 때 단기로 볼 거 아니잖아요. 이제 장기로 가야 되잖아요. 장기로 봤을 때 내가 묻어놓을 돈을 소액으로 묻어놓는다고 했을 때 솔직히 1억 밑으로 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1기 신도시 안에서. 근데 여기는 잘 맞추면 1억 전후로 맞출 수 있는 이제 단지들이 좀 포진돼 있으니까 내가 소액 투자를 생각해서 오랫동안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미리미리 좀 임장을 챙기셨으면 해서 여기도 한번 말씀을 드려요. 여기는 탄현입니다. 네, 탄현동 두산 위브더 제니스. 네. 좋네요. 좋죠. 마음에 들어. 쫙 좋아하는 거. 쫙 뻗어가지고 밑에 스트리트 상가 쫙 펼쳐져 있고요. 저기 뭐죠? 탄현역. 바로 연결되어 있네요. 출입구가 연결되어 직방으로? 있어요. 통로가 있어가지고 통로만 가면 바로 탄현역에서 서울로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일산에서 사실 가성비를 생각하고 조금 새 아파트, 완전 신축은 아니에요. 2013년도, 그러니까 11년 된 아파트예요. 준신축급이라고 할 수 있죠. 준신축급인데 어때요? 약간 새거 느낌이 나죠? 네. 일산 느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솔직히 근데 학구는 없어. 학구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근데 애들 학교 보내기 전
그리고 아이들 학교가 끝난 사람들이 좀 평양대가 넓혀서 편하게 거주하고 싶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단지가 여기라고 보시면 돼요. 약간 일산 느낌 안 나고, 그리고 이게 두산 위부터 제니스 이 이름이 붙은 애들은 조금 급이 있어요. 대구도 그렇고요, 김해도 그렇고, 그러니까 특히 김해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약간 다른 단지 밀집도에서 떨어진, 외따로 떨어져 있지만 혼자 나홀로 우뚝 서도 약간 값어치가 나타나는 그런 아파트들이 약간 두산 위부터 제니스라는 이름이 붙어 있더라고요. 이 차로 오면서 주변 조금 어수선했거든요. 뭐 공업사라든지 타이어 가게라든지 뭐 이런 게 있어갖고 뭐지 싶었는데 딱 가까이 와보니까 이야, 스트리트 상가가 그냥 쫙 워낙 표정이 밝아지셨어. 커피숍이 다 있더라고요. 네, 스타벅스, 네. 투썸, 뭐 야. 파스쿠치 이런 게 다 있죠. 여기 있으면은 안 나갈 것 같아요. 나갈 일이 없지. 네. 여기서 밑에서 밥 먹고 놀고 할 거 다 하고 위로 올라가서 쉬고 출퇴근할 땐 탄현역으로 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해결이 되는 거죠. 근데 이 탄현동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일기 신도시는 아니라는 거. 일기 신도시 안에는 들어가잖아요. 다만 일산 서구의 한 개의 동이라는 거지. 그리고 이 탄현동 자체가 또 소액 투자자들의 메카예요. 소액 투자, 소형 평형 투자를 하는 이 탄현동이 메카거든요. 그래서 사실 두산 위부터 제니스는 좀 준신축급으로 그나마 좀 이전에는 갭이 좀 있었어요. 지금은 1억 중후반이면 갭투가 가능해요. 그리고 최근에 일산에서 가장 특징적인 매수세의 흐름을 보이는 곳이 바로 여기거든요. 두산 위부터 제니스. 네. 20평대 기준으로 해가지고 24건 정도가 거래가 됐어요. 중소형도 있군요. 대형만 있는 게 아니고. 네, 24평부터 쭉 있거든요. 근데 제가 전에 안양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분당은 9억대 움직이고요. 안양은 5, 6억대, 4, 5억대 움직이고 여기도 4, 5억대만 움직여요. 그래서 그 이상 되는 정말 일산의 학군지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는 움직임이 없어요. 전세만 꾸준히 거래가 되는 정도. 근데 최근에 1월에서 3월 사이에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던 거는 여기 두산 위부터 제니스예요. 사실 이전에 24평 기준으로 전고점은 6억대 중반까지 찍었다가 지금은 4억대 중후반까지 거래가 돼서 지금은 조금씩 또 그 바닥에서 조금 호가가 붙은 가격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곳이죠. 근데 와보니까 실거주자들이 딱 좋아할 만한 지금 가격이 떨어졌으면 메리트를 느끼고 나 이제 들어가 볼까 할 만한 그런 동네라는 거죠. 마음에 들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싶고 내가 실거주를 고민하고 있다, 가성비 좋게 일산에 찾고 있다 그러면 여기를 챙겨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그래서 33평, 24평 됐으니까 넓은 평이만 있는 거 아니에요. 49평도 6억 정도밖에 안 하더라고요. 지금 6억 후반 정도. 그래서 정말 가성비 좋게 볼 단지이고, 그리고 여기 탄현동 자체가 여기 큰 마을이라고 돼 있어요. 거기도 이제 여기 탄현동은 솔직히 좀 대단지가 별로 없어요. 근데 큰 마을이랑 여기 두산 위부터 제니스 마을 거의 대단지인데 저기 큰 마을의 대단지 안에서도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거주를 할 수도 있고, 사실은 갭투의 성지는 저기 큰 마을이에요. 큰 마을에서 투자를 많이 하셨던 분들도 계신데 그나마 큰 마을이 갭투가 들어와서 투자가 시작된 지역이 거기고 끝나는 것도 거기고 시작되는 것도 항상 거긴 것 같아요. 물론 일산에 가까운 쪽이 새로 생기는 뒤쪽에 있는 애들도 있지만 여기 탄현에서는 여기 두산 위부터 제니스랑 이 옆에 위쪽에 있는 큰 마을이 그나마 여기 탄현동에서 챙겨볼 만한 단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 탄현은 일기 신도시 특별법과는 좀 약간 논외로. 네네네. 일기 신도시 안에 들어있지 않아요. 그냥 저희가 이제 한번 일산을 전체적으로 보는 차원에서 네네네. 뭐 포인트로 이제 잡아보신 거군요. 그래서 현재 흐름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챙겨볼 부분으로 이제 챙겨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거죠. 사실 일기 신도시 안에서는 특징적인 흐름을 보이는 데가 딱히 없어요. 근데 동구도, 일산 동구도 그렇고 일산 서구도 되게 특이한 게 일기 신도시에는 안 속해 있어. 그래서 일산 서구는 일기 신도시 안에 속해 있지 않은 이 탄현동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일산 동구는 동구 안에 있지만 일기 신도시는 아닌 중산동이 또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그게 지금 일산 현재 흐름의 특징이에요. 일기 신도시 안에서 움직이는 애들이 아니에요. 왜냐면 일기 신도시 애들은 노후계획 특별법도 있고 일기 신도시가 간다는 게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매매가를 이제 더 이상 떨어뜨리지 않아. 더 메리트 있게 낮아지지 않았는데 그 외 지역들은 일기 신도시 안에 안 들어있으니까 기대감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더 많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실거주 선호도가 있는 애들은 오히려 흐름이 또 보이는 거죠. 가격이 메리트 있게 더 많이 내려왔으니까. 그래서 약간 그런 다른 신도시랑은 다르게 그런 차이점을 보이고 있어요. 보시던 분들은 아마 이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탄현
두산 이브도 제니스 사요? 실거주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고려해봐도 될 것 같아요. 뭐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나중에 얘네가 다시 회복세로 돌아서면 좋아지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물론 회복세가 있긴 하겠지만 일기 신도시의 상승세랑 그런 단지 밀집도랑 그 좋은 이점이나 장단점을 가지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진짜 애들 학교 보내기 전, 학교 보내고 나서 정말 그냥 편하게 정말 새 아파트에서 실거주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의 수요가 거의 많고, 젊은 사람들 수요가 좀 많아요. 젊은 엄마들이 특히 좋아하는. 예. 후랭님도 좋아하니까 그럴만해요. 젊은 엄마들이 딱 좋아할 만한, 애들 학교 보내고 아니면 유모차 끄고 요 밑에 와가지고 지하 1층, 2층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여기서 커피 마시고 맛집 돌아다니면서 놀다가 산책하다가 이제 애들 오면 데리고 오고, 약간 그런 문화가 여기서 지금 다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런 집을 찾고 있다, 실거주를 찾고 있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고려해봐도 나쁘지 않은 좋은 단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어디죠? 일산의 학원가를 대표하는 곳이죠. 뒤에 엄청 많습니다, 학원가가. 네. 그래서 여기 뒤에 지금 학원가를 보시면 지금 네. 화면에는 잘 안 보일 수가 있는데, 안양 학원가, 평촌 학원가랑 비교해서 보면 좀 차이점이 있어요. 느낌이 다르긴 해요. 네. 일산이랑 똑같이 평촌은 이렇게 쫙 양쪽에 큰 대형 빌딩들을 쫙 길게 있는 거 맞는데, 안양이 조금 더 높아, 건물이. 맞아요. 건물이 조금 더 높고, 그리고 학원가가 더 빼곡하다는 느낌이 있어요. 여기는 뭐 약간 치킨집, 무슨 커피숍, 뭐 병원. 와플 뭐 이런 것들이 막 섞여가지고, 병원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섞여서 학원가의 위용이라고 하면 평촌이 조금 더 밀도 있게 학원가 있다라는 좀 느낌이 들어요. 그래도 일산의 학원가랑 평촌의 학원가는 이제 메인으로 보니까 그거는 좀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학원가를 끼고 양쪽으로 되어 있는 단지들이 메리트 있는 단지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특히나 여기 일산 후곡 쪽에 8단지, 9단지 이쪽에는 학군, 여기 일산에서는 오마 학군을 갈 수 있냐 없냐가 단지의 가격을 결정을 해요. 그 학교에 배정된다, 몇 천만 원 더 비싸고, 거기 배정 못 받는다, 그럼 몇 천만 원 싼 거예요. 그 학교가 좋은가 보죠? 그러니까 내가 일산에 이제 거주를 하려고 이제 이사를 한다 그러면은 오마 학군을 먼저 와요. 그런 다음에 거기 배정받을 수 있는 단지들을 알아보고, 가격대가 너무 비싸다 그러면 학원가를 이용할 수 있는데 오마중은 아닌 그런 단지들을 다 찾아가지고 퍼져나가는 거죠. 어디 가나 이제 엄마들이 이사를 하게 되면 학군과 이제 출퇴근 이런 거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여기 학원가를 도보로 이용할 수 있냐 없냐가 좀 차이가 나겠죠. 여기서 선호하는 학교를 갈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5천만 원 이상씩 차이가 나기도 해요. 근데 좀 여기 지금 현재 흐름의 특징은 지금은 1도 매수세가 없다. 일기 신도시 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나왔는데도 1도 없다. 대신에 가격도 안 떨어진다. 뭐 급하지 않다. 그래서 여기 일기 신도시 안에는 가격이 지금 움직이지 않고 그냥 전월세만 활발하게 거래를 하고, 특히 일산의 특징은 작년 하반기부터 전세가 좀 거래가 됐어요. 그래서 한두 건씩 나가기 시작하면서 그게 꾸준히 이어져서 오히려 학군 수요가 여기에 너무 딱 명확하기 때문에 11월, 12월, 12월까지는 계약을 한 다음에 1월, 2월에 이사를 하잖아요. 3월 전에 이사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1월 정도 되니까 어때요? 3, 4개월 넘어가니까 이제 학군 수요가 끊기는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12월 달까지는 전세 호가가 잘 나가다가 오히려 1월 달 돼서는 전세 가격을 전세를 조금 가격을 낮춰서 빼는 사례들이 조금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학군 수요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3월 이 시즌, 학군에 이동하는 시즌이 지나면 오히려 전월세 거래도 안 되고 매매 거래도 안 되는 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구역이 요 구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또 여기 주염역이나 대화역 인근에 있었던 중대형 평형 있잖아요. 그리고 20평대도 있는데 거기보다는 여기가 후곡 학원가를 사이에 둔 데가 가성비가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 전세가가 여기가 더 높거든. 역 근처보다 오히려 이쪽이 전세가 높아서 솔직히 투자자들이 일산을 찾아온다. 그리고 20평대, 30평대를 본다. 그럼 가성비와 이 학군의 안정성 때문에 전세를 놓기 편하니까 그런 면에서 여기로 오는데, 사실 지금 여기에 투자를 한다? 조금 오래 걸릴 수 있고, 문제는 같은 일기 신도시인데 갭이 비슷해. 근데 굳이? 뭐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리고 뭐 분당이랑 평촌이랑 이런 애들 먼저 움직이고 있는데 일산을 굳이? 먼저? 그 가격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산의 흐름이 좀 빠르게 나타나지 않는 모습이 있어요. 너무 솔직했나?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내가 일산에 거주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 가격이 떨어졌을 때 좀 메리트 있다라고 하면 보는 건데, 투자 관점에서는 약간 고민을 하게 되는 거지. 아니다.
지금은 조금 아니다, 지금. 그냥 같은 갭이니까. 같은 갭이면 분당이나 이런 쪽으로 가고 싶지 여기를 오고 싶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얘네들의 호재는 교통호재랑 저기 킨텍스 호재가 있는데 걔네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거라는 거지.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지금 당장 막 좋아져서 이렇게 갈 거가 아니기 때문에 잔잔하게 간다고 했을지라도 호재도 잔잔하게 계속 오래 기다려야 돼. 그럼 잔잔하게 이게 끝나서 그 마무리될 때쯤에 들어가도 되는데 굳이 여기를 먼저 온다, 이거는 조금 애매할 수 있다. 지금 분당, 평촌, 안양을 갈 건데 그 학원가를 비교해보는 관점에서 요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원가 초입이었네요, 거기가. 네, 아까 시작점이었어요. 네. 이렇게 긴지 몰랐습니다. 그죠? 굉장히 기네요. 근데 막 걸어와서 길게 왔는데 우리 지금 딱 중간에 있는 거예요. 아, 그래, 여기가 중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기가 딱 중간일 수가 있어요. 그냥 약간 이쪽이 조금 더 길고 이쪽이 좀 덜 남긴 했는데 약간 중간쯤에 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안양의 평촌학원가랑 다른 게 평촌은 끝에서 봐도 끝이 바로 보이고 빌딩 자체가 높았다고 한다면 일산은 길게 낮게 훨씬 길게 돼 있죠. 그럼 장점이 뭐예요? 학원가로 접근할 수 있는 단지의 수가 많아진다는 거죠. 거기는 한 2개의 단지, 특징적인 단지가 도로를 사이에 끼고 양쪽에 있었다고 한다면 여기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뒤로 한 4개 단지들이 바로 접근성 있게 학원가를 접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거의 2개의 차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장단점이 있는데 일산 학원가는 좀 길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일산의 또 특징은 여기 경의중앙선 일산역이랑 이쪽 3호선 주염역이랑 쭉 양쪽에 배치되어 있어요. 단지 가운데 사이에 두고, 일기신도시를 사이에 두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호동공원, 문화공원, 강성공원이 3개가 쭉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찾길을 건너지 않고 공원을 지나쳐서 경의중앙선에서 주염역까지 쭉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자전거를 타거나 걷는, 산책하는 사람들은 한 번에 쫙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산은 이런 공원의 쾌적성이 상당히 잘 돼 있는 편이에요. 일산 호수공원도 그때 2000년대,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생각하면 호수공원이라는 건 말 자체가 사실 되게 유니크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일산이 사실 분당이랑 강남이랑 서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그런 점에서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근데 여기서 조금 여러분들이 또 주안점을 둬야 될 게 뭐냐면 네. 중동이랑 비교했을 때 지금 일산이 지금 가장 평당가가 낮다고 했잖아요. 근데 중동이랑 3번을 가보면 쾌적하거나 입지라던가 이런 것들이 그닥 여기보다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왜 걔네들이 평당가가 더 높을까라는 의구심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걸 특징적으로 예를 들어서 비교를 해보자면 중동 같은 경우도 1기 신도시를 사이에 두고 7호선과 1호선이 위아래로 지나가요. 맞아요. 그래서 부천을 거쳐서 중동 신도시를 거쳐서 가야지만 인천에 진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지하철을 타고 간다고 하면. 근데 일산은 여기가 마지막이라는 거지, 거의. 대화역이 마지막이잖아요, 3호선이. 그리고 경의중앙선은 마지막은 아니지만 일산의 거의 끝 정도 그러니까 서북부의 끝쪽에 된다는 거지. 부천은 중간쯤에 있는데 인천의 숨은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교통이 조금 다르고 특징이 다르고, 이 경의중앙선이랑 이 3호선은 배차 간격이나 그런 것 자체가 틀려요. 부천은 1호선이랑 7호선이야. 서울로 바로 직행할 수 있는 거고 배차 간격도 엄청 많고 급행이 많고 또 중간중간에 환승할 수 있는 역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층에 출퇴근하는 지역의 범위가 엄청 넓은 거지. 그래서 서울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1시간에서 2시간 사이에 있는 지역에서 출퇴근할 수 있는 거주 지역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환승이 빨리빨리 가능하고 서울로 진입이 빠른 지역을 찾다 보면 아무래도 부천, 그러니까 중동 신도시를 조금 더 고려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1호선과 7호선을 끼고 있는 중동과 경의중앙선과 3호선을 끼고 있는 일산은 그 교통 편의성에서 그래서 차이가 나고, 수요의 범위라던가 출퇴근, 우리가 거주를 환경을 정하려고 할 때 뭐 학군이 돼, 맛집도 있어, 백화점도 있어, 이런 거 좋지만 출퇴근이 안 되면 그거는 기본적으로 진행이 안 되거든요. 우선 출퇴근이 가능한 상태에서 학군도 좋고 뭣도 좋고 이런 거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일산은 그 첫 번째가 좀 잘 안 될 수가 있어가지고 평당가가 따라가지 못했다. 그리고 중동은 여기는 대부분의 그 1기 신도시들은 학군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고 이런 편의성이 있는데, 중동은 학군을 깔고 가지 않는 신도시예요. 근데에도 불구하고 사랑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이동 수요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부천 같은 경우는 경기도 내에서 전출입 인구가 가장 많은, 전출도 많고 전입도 많고, 그래서 나가는 사람 많지만 또 채워주는 사람이 많아서 항상 수요층은 탄탄하게 있지만 이동수가 잦아가지고 젊은 사람들이나 이런 그런 부류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유동인구가 경기도 내에서 원래 부천역이나 이런 애들이 7호선 생기기 전에 3대 역 중에 하나였어요. 유동인구가 한 달 월 평균 하면 한 200만까지 갈 정도로 원체 그 역 이용 빈도가 많아서 역 하나에 백화점 하나와 대형마트가 같이 있어요. 지방에 가보면 대형마트 한 군데 있는데도 정말 드물거든요. 큰 동에. 근데 뭐 신중동역, 부천시청역, 상동역 이 세 개의 역에 백화점 한 개씩 다 끼고 있고 대형마트 한 개씩 끼고 있고 CGV 한 개씩 끼고 있고 뒤에 먹자 쫙 껴있고 이 세 개의 역이 그렇게 나란히 있다 보니까 여기 상권이 어마어마해요. 젊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슬리퍼 신고 막 나가가지고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백화점 가고 CGV 가고 뭐 놀 거 놀고 마시고 쉬고 이런 것들이 거기서 다 가능하기 때문에 중동과 사실 다른 지역과 비교를 할 때 중동은 조금 새롭게 봐야 돼서 이번에 이제 일산이 양쪽에 똑같이 교통 편의성을 따지는 전철 노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별화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노선 색깔도 다르고요. 전혀 다르죠. 완전히 격이 다른 색깔이고 네네. 지하철 노선 자체가 그다음에 구조적인 한계가 입지적인 한계가 좀 있긴 하네요. 네, 그 교통 라인이 9호선이냐 7호선이냐 1호선이냐 3호선이냐 경의중앙선이냐 경강선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같은 전철이지만 레벨이 다르다는 거지. 그걸 이용하는 이용객 수나 위치, 특히 역의 위치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르니까 그런 것까지 좀 챙겨보시면 여러분들이 입지 공부할 때나 입지의 가치에 대해서 조금 더 느끼게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산 얘기를 하면 할수록 우울해지는데요? 아니에요. 일산도 좋아요. 일산도 좋은데 이제 일기 신도시랑 이게 비교해서 보자고 한다면 일산에서는 아무래도 더 좋은 애가 있고 그리고 다른 특징을 갖고 있는 애들이 있어서 비교를 하자 보면 그렇다는 거지 일산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좋네요. 아, 여기가 그 일산에서 핵심 지역이 2개 있다라고 딱 2개만 꼽자. 그러면 후곡학원가와 이 주요 역세권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로 들자고 한다면 옆에 우리 아까 대화역 갔다 왔었잖아요. 대화역의 바로 앞에 있는 역세권 성저마을 19평은 3억대. 그리고 여기 주염역의 문천마을 9단지는 같은 19평인데 5억대거든요. 한 정거장 차이인데 같은 역세권인데 2억이나 차이가 난다는 건 그만큼 입지의 차이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아까 우리 대화역도 가고 와봤지만 유동인구가 확실히 다르다는 게 느껴지죠. 그리고 약간 여기 광장 같은 것도 있고 이 상권의 크기 자체가 약간 다르고 이 입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사실 화면에는 다 담지 못할 것 같아요. 딱 와봐야지 아 이런 차이가 있구나 라고 그 2억의 갭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까 저쪽 초입에서는 그렇게 크게 못 봤는데 딱 이 광장까지 들어와 보니까 굉장히 넓네요. 이 주염역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상권이 크게 있는데 그 양쪽 초입보다는 중심에서 이제 에너지나 이런 유동인구가 더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 중심에 모든 게 몰려있고 옆으로 갈수록 약간 좀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임장을 하실 때 이 중심에서 퍼져나가는 방식으로 가야지 에너지라던가 입지의 차이를 느낄 수가 있지 외곽에서만 돌다가 그냥 가시면 여기 별로네 하고 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똑같이 임장을 하더라도 서로 다르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시면 되고 특히 이 주염역 역세권에 있는 문촌마을이랑 강선마을 같은 경우 상당히 선호도가 높은 애들이에요. 그래서 물론 여기 19평 아파트도 있지만 37평에서 48평, 68평까지 대형 평수까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작년 9월에는 후곡마을 같은 경우 9월에도 가격이 싸지면 충분히 사람들이 매수하는데 메리트 있어 라고 해서 수요가 좀 돌기를 아직 약간 돌기도 했어요. 근데 여기 강선이나 문촌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조금 떨어져서 워낙에 여기에 가격대가 워낙 높은 애들이기 때문에 실거주 이외에는 접근하기가 어렵고 또 사람들이 크게 급한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가격도 막 많이 낮추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작년부터 해가지고 임장을 오면 여길 왜 왔냐 아직 아니다 가격도 너무 비싸다 그리고 실거주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여기 사장님들 자체도 거의 실거주 마인드로 많이 추천을 하시는 지역이고 그만큼 이제 실거주 하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높은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투자의 관점에서는 주협은 어떻습니까? 투자 관점에서는 아무래도 가성비는 좀 떨어지는 지역이죠.
그렇지만 이제 입지나 이런 거 같이는 좋고, 통합 재건축이나 이런 거 자체가 이쪽 위주로 이렇게 중간중간에 3-4개 애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통합 재건축 위주로만 특히나 요새 좀 문의가 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아직 막 확실하게 거래가 활발해지는 건 아니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발표 이후에 통합 재건축 위주로만 조금 문의가 늘었다라는 정도로만 차이가 있었지, 여기서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전후로 뭐 크게 변화가 있었다라는 건 조금 없어요. 다만 이제 실거주 하시는 분들이 가격이 좀 다운돼서 내가 기존에 거주를 하고 싶었는데 가격이 너무 높아서 못했던 분들은 입지 좋은 곳을 먼저,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안 좋은 시장에는 제일 좋은 물건을 제일 싸게 살 수 있을 때가 가장 메리트가 있는 거거든요. 오늘 후레이님도 오셔서 아시겠지만 일산이 입지 조건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교통면만 이제 출퇴근하기가 좀 힘들어서 그렇지, 여기 안에서 거주하는 거주 환경으로 상당히 좋게 잘 쾌적하게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거주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 중에 또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걸 찾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 입지 좋은 데를 먼저 챙겨보시는 것도 좋고, 다만 입지 좋은 걸 먼저 찾아볼 때도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셔야 될 건, 요새 약간 뭐라고 나오냐면 설한 매물, 장부 매물 이런 단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냐면 네이버에 나와 있는 매물이랑 다른 거예요. 꼭 현장에 와서, 임장에 와서 각 부동산에 들어가서 사장님만 갖고 있는, 장부에 몰래 적어 놓는, 정말 가격이 많이 다운되고 이제 내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물건 위주로 지금은 거래를 해야지, 네이버에 나와 있는 물건만 보고 그냥 덜컥덜컥 계약을 하면 안 되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일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메리트에 있는 가격에 정말 좋은 입지에 있는 물건을 실거주를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모든 부동산을 다 돌아다니면서 사장님들마다 갖고 있는 매물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거기에 사장님만 갖고 있는 장부 매물, 설한 매물을 꺼내가지고 내가 그런 물건을 잘 찾아서 한다고 하면, 지금 절대가 낮은,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확 떨어져서 이후에 더 지금과 같이 30-40% 더 떨어지긴 어려우니까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는 선에서 여기서 좋은 물건을 내가 찾는다고 하면, 실거주에서는 사실 딱히 지금 앞으로 샀을 때 더 올라가서 전혀 아예 안 산다 하는 사람보다는 나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주의하시면서 입지 좋은 거 위주로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산 입지 공부할 때 여기는 꼭 한번 와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죠? 그 구역구역마다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그래서 강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이렇게 영상만, 특히 요새 유튜브만 보시는 분들 너무 많아. 나 유튜브 보고 샀어요. 나 유튜브 보고 뭐 했어요. 그러다가 망하시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네. 자기가 눈으로 보고 실제적으로 노력을 들이고 밤에 땀나도록 돌아다녀 봐야 그만큼의 이제 성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자산에 정말 큰 부분이 들어가니까 유튜브 믿지 마시고, 유튜브에 좋다 그러면, 사고 싶다 그러면 꼭 한번 나와가지고 이렇게 입지 비교를 하신 다음에 눈으로 느끼고, 내가 실거주로 직접 걸어보고 역까지 몇 분 걸리나, 학교를 어디에 있나, 그리고 내가 가격이 떨어졌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오갈 수 있나, 그런 것들을 직접 느껴보고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리를 또 옮겼습니다. 옆에 지난번 한번 나오셨던 희아님 나와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잘 못 지내고 있지만 우선 지금 저희가 앉아 있는 곳은 일산에서 대장단지이고요. 그리고 이제 킨텍스역에 가깝다는 장점이 있는데, 이제 킨텍스역 하면 GTX A 노선이 뚫리잖아요. 내년 하반기 정도에. 근데 일산의 가장 단점이 이제 그 강남으로의 교통이 약하다. 그리고 불편하다. 불편하다. 그리고 일자리가 약하다. 이거인데, GTX A 노선이 뚫리면은 그런 단점이 보완이 되면서 그 일산의 매력이 부각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보통 다들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일산은 살기가 너무 좋다. 맞아, 너무 한 번 들어오면 나가기가 싫다. 좋아. 네. 특히 여기는 이제 호수 전망도 보이는 단지이기 때문에 뭐 학군이라던가 인프라라던가 다 마음에 드는데 교통이 좀 불편하다 이거였는데, 곧 이제 대곡 소사선 일산역에서 이제 또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선 지금 23년 1월이었는데 6월로 좀 지연이 되긴 했는데, 그거 뚫리면 이제 김포공항으로 연결이 되면서 이제 주요 일자리로서의 접근성이 좋아지고, 그리고 GTX-A가 뚫리면 강남까지 접근성이 좋아지니까, 물론 강남까지는 조금 유원한 이야기긴 하지만 서울역까지만 연결이 되어도 그 단점이 많이
상쇄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일기 신도시랑 비교했을 때 일산의 이제 특징은 우선은 용적률이 낮다. 169%로 다른 4개 일기 신도시에 비해서 용적률이 낮다 보니까 재건축을 했을 때 사업성이 높은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평당가가 좀 낮은 편이라서 나중에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좀 더 높을 수 있다라는 게 가장 또 다른 도시들이랑 비교했을 때 특징이 될 수가 있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제가 작년 9월에도 일산 임장을 했고 올해 2월에도 임장을 했는데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오히려 작년 9월에는 조금 거래가 살아나고 활발한 분위기가 있었다면은 올해 2월에 이제 최근에 임장을 했을 때는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 그 사이에 이제 발표가 됐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노후계획 특별법도 발표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그 윤석열 정부가 이제 시작할 때에 비해서 오히려 기대감은 조금 더 줄어든 느낌? 계속 이게 지연이 됐다 보니까 의문이 좀 들지만 그래도 그 일산 동구 쪽에 통합 재건축을 시도하는 단지들은 오히려 분위기가 좀 더 으쌰으쌰 해가지고 더 잘 되는 분위기도 있고요. 그리고 후곡 학원가라던가 아니면 오마중, 오마초를 끼고 있는 그런 학군 단지들은 1, 2월 달에 오히려 전세 거래가 많이 되었다고 저도 들었어요. 그 이유는 이제 3월 전까지 전세를 맞춰야 되니까 집주인분들이 전세가를 10% 정도 낮춰가지고 오히려 빨리빨리 빼다 보니까 전세 거래량은 평년이랑 거의 수준에 비슷하게 거래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학군지의 힘, 실수요가 탄탄하다. 그래서 이런 하락장에는 오히려 실수요가 탄탄한 단지로 들어가야지 않나 싶습니다. 확실히 하락장일 때 그 가치가 더 빛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상승장일 때는 막 얘도 좋은 애, 얘도 나쁜 애 뭐 이런 상관없이 막 가격이 가고 거래가 됐다라고 하면 지금은 짝 좋은 애만 진짜 거래되고 좋은 애만 가격 나가고 하니까. 일산을 볼 때는 크게 두 가지 생활권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학군지 수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역세권 수요가 있는데 일산은 크게 두 가지 선이 있거든요. 3호선이 있고 경의중앙선이 있는데 경의중앙선은 우선은 배차 간격이 조금 길어요. 근데 이제 기존에 없던 호재가 생긴 거니까 오히려 경의중앙선 주변에 일산역 주변의 단지들의 좀 분위기가 오히려 좋은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주염역이랑 대화역, 즉 3호선 라인이랑 경의중앙선 라인의 차이는 출퇴근하는 수요가 달라요. 직장이 다르다 보니까 출퇴근지가 다르고 그렇다 보면 이제 약간 소득도 다를 수도 있고요. 킨텍스형 3호선 라인은 GTX가 직통으로 가는데 이제 일산역에서는 이제 대곡역까지 가서 한번 갈아타야 되니까 그게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접근성의 차이가 있을 네. 수 있지. 그래서 킨텍스가 개발이 되면 될수록 그 차이는 더 벌어질 수 있겠죠. 일산에서 가장 대표적인 리모델링 단지는 문촌마을 16단지인데 작년 9월까지만 해도 이제 임장을 했을 때 소장님 분위기 어때요? 하면 리모델링 분위기 잘 좋아요. 시공사 선정 앞두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뉴스 기사를 조회를 해보니까 이게 일기 신도시 특별법,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이제 발표가 되면서 이제 주민들이 아니 차라리 리모델링보다는 사업성이 좋은 재건축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좀 늘었나 봐요. 그래서 재건축을 동의하는 동의율이 30%에 거의 달하고 그리고 추가 분담금이 발표가 됐는데 8사 기준으로는 3억 2천 정도 그리고 전용 면적 기준으로 했을 때 105 기준으로는 4억 2천 정도 하니까 이제 원주민들이라던가 이거 너무 분담금이 큰 거 아니냐 이렇게 분담금이 크면 차라리 재건축으로 가자 이렇게 좀 분위기가 형성돼서 오히려 리모델링 속도는 조금 늦춰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시공사는 포스코 건설로 지금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사 입장에서도 차라리 리모델링보다는 완전하게 다 부수고 짓는 재건축이 사업성이 좋으니까 건설사에서도 막 적극적으로 리모델링 하세요 이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진짜 리모델링 하는 단지들이 지금 되게 마음이 많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네. 진짜. 어느 지역이나. 예. 지난번에 갔던 그 평촌 신도시의 목련 2, 3단지, 걔네들도 지금 걔네는 리모델링 시범단지로 리모델링을 진행한 지 14년이 지났는데, 지금 한 2, 3년 지나면 이주해야 되는데, 지금 리모델링보다는 재건축이 더 나은 거 아니냐면서, 이게 사업이 스톱할 위기까지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들썩이고 있어요. 그래서 리모델링 하는 사람도 지금 멈춰서 재건축을 해야 되나, 아니면 재건축 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지금 어쨌든 순서가 중요하니까 정부가 지자체가 발표를 하면 딱 해서 내가 탁 달려들어야지 하면서 준비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금 형성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전반적인 분위기는 오래 걸릴 거다.
순서가 오려면 좀 시간이 걸릴 거니까 좀 느긋하게 보자라는 주의가 좀 맞는 것 같아요. 작년 9월만 해도 일산은 막 단지 들어가 보면은 재건축 뭐 이렇게 동의서 걷는다는 좀 적극적인 느낌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통합 재건축 네네. 단지들도 여러 개 있어요. 아무래도 일산은. 용적률이 낮다 보니까 약간 그랬는데,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용적률이 높은 다른 일기 신도시들은 좀 이런 찬반 자체가 현수막에 있었는데, 일산은 좀 잘 돼간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 발표되고 분위기가 확 바뀌었더라고요. 진짜 일산은 특히나 또 바닥판 모양으로 넓게 밀집으로 잘 되어 있어가지고 통합 재건축을 이렇게 하기도 또 되게 좋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좀 분위기 따라서 좀 사업이 오히려 더 주춤하게 된 분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해보면 어차피 길게 갈 거라서 이 계획도 저는 한 번에 딱 될 것 같진 않아요. 중간에 계속 바뀔 것 같아. 그리고 주변에서 지자체에서 이걸 냈어. 근데 막 반발이 심해. 근데 어차피 나라가 나라 돈으로 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지원해줘서 이주 대책이라던가 이런 거, 그리고 중간에 그 총괄 대책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뽑아주는 그런 중재자 역할을 하고 약간 지원을 약간 해주는 거지, 그것들을 자기들이 다 나라에서 모든 돈을 대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의견이란 것 자체가 솔직히 뭔가 세게 나가긴, 지자체에서 세게 나가긴 저는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순서를 정하는 것도 이런 조건들을 내보낸 다음에 거기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먼저 치고 나가는 단지가 먼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너무 그 단지의 이익만을 생각해가지고 내가 모든 조건을 좋게만 하겠다 그러면 오히려 순서가 더 뒤로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발표되고 난 이후에 제가 많이 말씀드린 게, 이제 옥석 가리기 더 많이 해야 된다. 입지 좋고 역세권 개발되고 밀도 있게 통합, 재개발, 재건축 이렇게 돼서 밀도 있게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이 아무래도 순서가 더 먼저 되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조건을 잘 수용해서 빨리빨리 적극적으로 참여해주는 단지가 아무래도 지자체에서는 같이 갈 수 있는, 손발을 맞추기가 쉽기 때문에 걔네들이 또 빨리 갈 수 있는 약간 시범적인 수혜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단지가 정말 입지가 좋아서 그런 조건들을 좋게 만들어서 갈 건지, 순서가 좀 늦더라도, 아니면 순서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그런 조건에 상관없이 내가 순서만 먼저 가서 어쨌든 첫 테이프를 끊어서 내가 뭔가 하겠다라는 단지는 약간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먼저 다가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단지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지자체는 지금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자기 돈으로 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첫 테이프를 끊는 애는 어쨌든 수혜를 받을 것 같아요. 왜냐면 시범적으로 선도직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먼저 첫 테이프를 끊는 거기 때문에 롤모델이면 조금 나라가 무리를 해서라도 뭔가를 잘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내가 선도직으로서 조금 그렇게 갈 거냐, 아니면 모든 조건들을 아울러서 갈 거냐, 그런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는 장기적이라는 거지. 지금 시장 상황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약간 너무 어렵잖아요. 변수도 너무 많고. 그래서 실거주 목적이라면 전세가 탄탄한 단지? 그러니까 딱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건축을 내가 보고 갈 거냐, 아니면 애 키우는 관점에서 학군을 보고 갈 거냐, 그거에 따라서 나뉠 것 같은데, 재건축을 보고 간다면은 재건축 분위기가 좋고 사업성이 좋은 단지로 들어가는 게 맞고요. 만약에 애 키우는 입장에서 이제 간다고 하면 학군 단지로 가는 게 맞을 것 같긴 하거든요. 일산 특징이 뭐냐면, 대형 평수가 사업성이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뭐 원뿔원이 나오기도 하고. 근데 일산 단지를 임장을 해보면 국민평형이랑 대형 평형이랑 가격이 큰 차이가 안 나요. 오히려 평당가는 대형 평형이 워낙 낮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재건축 보고 장기로 갈 거다 그러면은 그냥 대형 평형을 매수하는 것도 오히려 지금은 더 나을 수도 있고요. 만약 그냥 내가 실거주 한다면은, 투자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으로 인해서 이제 어쨌든 투자를 해서 일기 신도시를 본다고 하면 이제 상승장과 하락장을 계속 겪으면서 갈 수밖에 없어요. 한 번 겪어서는 안 돼. 20년, 30년 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번 상승과 하락을 겪을 텐데, 그 안에서 튼튼한 거를 내가 할 거냐, 조금 공격적인 걸 할 거냐 해서 본인의 성향에 따라 조금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하락장에서도 공격적으로 가겠다 하는 사람들은 말릴 수 없어. 떨어지고 있는데도 지금 이 공격적이신 분들도 지금 그렇죠. 보수적으로 막 돌아서고 있는 와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공격적으로 가겠다. 말릴 수 없어. 네, 그래서 네. 많이 떨어진 걸 가고 싶다 그러면 그분들은 그렇게 가시면 되고, 아니야, 나는 이제 요번에 겪었더니 너무 힘들더라, 나는 안정적이를 원해, 그러면 이제 전세가 탄탄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실수요가 있어서 거래가 되는 그런 단지로 이제 가시면 그래도 내가 다리 뻗고 잘 수 있을 정도는 되지 않을까. 투자의 관점에서는 투자자한테. 일기 신도시라는 거 자체가 테마잖아요.
테마주지. 테마기 때문에 흐름을 잘 타야 되는 것 같아요. 분위기를 봐서 이게 만약에 그냥 투자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내가 언제 진입을 해서 언제 털고 나올지 그걸 좀 미리 계산을 좀 잘 해야 되는데 그런 거 보려면은 이 정부의 정책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야지 않을까. 지금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너무 두리뭉실하다. 그리고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내가 불안하다. 이런 심리가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관점이라면은 좀 더 평소에 이제 뭐 용적률이나 사업성을 좀 검토를 해놓고 분위기 왔다 싶을 때 이제 임장 와가지고 매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아니다. 너무 불확실성이 지금 네. 사실 크긴 해요. 근데 돈 많고 정말 절대가 낮은 것만 본다 그러면 그런 사람만 지금 조금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실거주. 그리고 아까도 봤지만 여기 일산에서는 두산 위브더 제니스가 많이 움직인 게 지금 완전 신축도 아니지만 입지랑 이런 걸 봤을 때 가성비가 제일 잘 나오는 단지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명확한 거. 누가 봐도 명확한 거는 움직이는데 그렇지 않고 조금이라도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가지고 내가 좀 그렇다. 그런 건 이제 안 움직이는 거지. 그래서 지금 완전 핀셋이에요. 진짜 이 지역의 어느 단지, 이 지역의 어느 단지 이렇게만 딱딱딱 움직이기 때문에 그 흐름을 읽고 내가 그래도 적어도 그 흐름 안에서 움직여야지 정말 딴 데 가서 헤매지 않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내가 내 집 마련 지금 하려고 한다 그러면 불확실성이 적은 누가 봐도 명확한 단지 위주로만 움직이시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선 첫 번째는 그냥 살기는 참 좋다. 살기 좋다. 근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게 지금 시장 상황 자체가 어떤 지역을 전체로 놓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어저께도 이제 제가 평촌을 갔다 왔지만 그냥 한 블록 단위로 분위기가 단지별로 너무 다른 거예요. 여기, 예. 그냥 바로 앞에 눈에 보이는 단지인데 여기는 전세 거래가 활발하고 매매도 시작을 했는데 이 앞동은 전세 거래는 활발하지만 매매는 아직 안 움직였고 그 뒷단지는 매매 전세 둘 다 안 움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 이라는 큰 카테고리에서는 같이 움직일 수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올해 안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진짜 좀 더 세분화해가지고 봐야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어디가 더 좋다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초보자 입장에서는. 네. 지역으로 꼽기가 어렵겠네요. 지역을 꼽기도 어렵고 구역에서도 구역으로 딱 꼽기도 어렵고 단지에서도 평형대별로 틀려요. 네. 어디는 정말 완전 소형만 움직이고 어디는 이제 약간 20평대만 움직이고 어디는 30평대만 움직이고 그 가격대마다 그러니까 솔직히 이게 평형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서 많이 움직이는 가격대 위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거를 알고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좀 약간 망할 수가 있어요. 더 조심해야 되는 시장이다. 최근에 이제 또 임장 다녀오는데 우리 요새 임장 열심히 다녀요. 네, 성남에 이제 산성역 포레스티아? 네, 수정구. 네, 수정구인데 최근에 임장 다닌 데에서는 분위기가 가장 활발했어요. 그 조그마한 부동산에 사람들이 다 있어가지고 제가 상담을 하려고 하는데 기다리다가 그냥 나왔거든요. 시간에 치여가지고. 그리고 계속 전화 오고. 네, 계속 전화 오고. 그러니까 그 주변은 다 막 새로 짓고 있고 그리고 다 그 구성남 언덕이고 빌라고 막 재개발하고 있잖아요. 썩은 아파트 네, 있고 주변에. 그런 분위기인데 이제 그게 지금 막 지은 것도 아니고 3년 차였던가 입주 3년 차 정도였던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가 매우 활발하더라고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느끼는 거는 정책의 영향력이 생각보다 매우 크다. 특히 수도권은. 특히 대출 풀어줬잖아요. 특례 보금자리론 때문에 풀어줬기 때문에 특례 보금자리론도 이제 9억 이하다 보니까 그 밑에 찰랑거리는 매물들이 오히려 거래가 잘 되고 그거는 또 그 대표 단지인 삼익비치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제가 삼익비치도 최근에 임장을 했는데 오히려 투자금이 덜 드는 그냥 더 작은 평수보다는 9억 언저리에 있는 단지들이 투자금을 풀로 땡겨가지고 레버리지로 네, 확 레버리지를 땡겨서. 확 땡겨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평형대가 오히려 더 잘 팔리기도 하고 그래서 최근에 느끼는 거는 진짜 13 대책 이후로는 그냥 세금으로 인한 그런 급매물들이 싹 다 사라졌거든요. 공통적으로. 이 정책의 영향력이 크다. 그리고 최근에 가장 분위기가 좋았고 인상적이었던 단지는 산성역 포레스티아였습니다. 산성역 포레스티아는 왜 가신 거예요? 공부를 하러 갔죠. 제가 임장 프로그램을 이제 네. 계속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얘가 특징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지역과 단지를 선정해서 가는 편이에요. 왜냐면 흐름을 이제 특징적으로 알아야 되니까. 조용한 데 가서는 뭐 볼 수가 없잖아요. 어디가 다 조용하니까. 그래서 특징적으로 잡고 갔는데, 그러니까 지금 정책
그 흐름상 시기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단지를 간 거죠. 근데 되게 특징적인 게 그거예요. 산성형 포레스티아가. 그 밑에 단데 프루지오가 있거든요. 원래는 단데 프루지오가 그 산성형 포레스티아 이런 거 신축들이 생기기 전에는 그쪽이 이제 메인이었어요. 근데 거기는 완전 분위기가 싸해요. 그러니까 특징적인 산성형 포레스티아의 단지의 사장님한테 가면 그렇지. 아휴 왜 이제 왔어? 늦었어. 그렇지. 늦었어. 약간 이런 분위기? 매물 다 빠졌어. 금매 다 빠졌어. 이제 호가부터도 나와. 라는 분위기고, 그래도 이제 그러면 너무 올랐으니까 조금 생각해봐. 라는데, 단데 프루지오는 문을 열고 들어가잖아요? 여기 얼마예요? 물어보면 사장님이 짜증이. 너 살 것도 아니면서 왜 물어봐? 약간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공기 자체가 달라요. 부동산 되게 공기 공격적이야. 자체가. 왜냐면 단데 프루지오가 옛날에 이제 대장 아파트고 그 성남 수정구랑 중원구에 가면 평지가 별로 없어요. 진짜 평지가 거의 없는데 정말 유일하게 거의 평지에 있는 대단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의 이제 자기의 프라이드가 있어. 그리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이제 그게 있어서 걔네들이 가격을 안 낮춰요. 산성형 포레스티아는 신축이잖아요. 신축이랑 가격이 똑같아. 맞아, 비슷해. 이 신축은 확 올랐다가 떨어져가지고 떨어진 가격이랑 이 단데 프루지오 이 떨어진 가격이랑 똑같아요. 실수요자 어디 가겠어요? 당연히 신축 가지. 그러니까 이쪽은 분위기가 너무 안 좋고 전세 거래도 잘 안 돼, 매매 거래도 안 돼. 정말 금매 나오는 몇 억 떨어져 있는 금매 나올 때 하나 거래되고 10개월 이후로 한 번도 못했대요. 거래를 한 10개월 동안 한 개도 못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분위기가 너무 극명하게 볼 수 있는 지역이 지금 성남의 수정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정책, 특히 성남은 또 서울의 흐름을 따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도 뭐 성남 분당에 있는 이런 애들은 9억 찰랑찰랑하네. 가까우네. 그래서 산성형 포레스티아도 지금 특징적인 게 지금 처음에는 27평형이 9억 찰랑찰랑한 9억 밑에 딱 받을 수 있는 애여가지고 27평이 거래가 막 활발하다가 이제 27평이 바닥을 찍고 호가로 올라가서 9억을 넘어가니까 이제 그래서야 이제 24평이 찰랑찰랑 하니까 걔네들이 이제 막 거래가 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금은 평형대가 딱 그 지역 어디가 좋다 이게 아니고 어느 구역 좋다 이거 아니고 어느 단지 좋다 이게 아니고 그 단지 그 표현까지 봐야 돼요. 그 가격대까지. 그러니까 너무 이게 세밀화되고 세분화됐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걸 공부를 제대로 하고 하거나 아니면 진짜 실거주에 딱 맞춰가지고 해야지 그나마 지금 시기를 오랫동안 가져가기가 좋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포레스티아. 사나요? 뭐 이거 물어보시라고. 이미 늦었어요. 지금 조금 호가가 또 붙었어요. 5천 네. 정도. 한 달 새에 5천이 붙었어요. 근데 또 여러분들에게 또 팁을 하나 드릴 수 있는 건 그 밑에 자이가 올해 10월에 입주가 네. 있어요. 거기도 대단지야. 맞아. 그리고 입지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요. 눈에 그래서 또 그리고 산성형 포레스티아는 약점이 학군이 약해요. 그래서 굳이 내가 산성형 포레스티아에 오래 살겠다라는 엉덩이 무거운 사람들의 실수요가 탁 잡혀져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입주하면 전세나 이런 게 아무래도 싸질 수밖에 없잖아요. 한꺼번에 입주를 하니까. 그럼 엉덩이 가벼운 사람들이 이렇게 옮겨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산성형 포레스티아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부동산에 가면 다들 그래요. 지금 좀 약간 호가 붙었으니까 다음에 자기 입주할 때 또 흔들릴 거니까 그때 와. 라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쪽을 보고 싶다 그러면 자기 입주할 때 맞춰가지고 분위기 봐서 조금 더 흔들리는 것 같다라고 하면 뭐 산성형을 가든지 자이를 가든지 자이도 흔들릴 거란 말이에요. 그럼 둘 다 흔들릴 때 내가 그쪽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그쪽으로 가셔도 되는 거죠. 또 평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학군지 근처의 단지들이 30평대 금매는 이미 딱 빠졌다. 그래서 가성비 있는 매물이 없다. 지금은 20평대 매물이 오히려 가성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학군지에는 또 이제 그 애를 포함해서 좀 살 수 있는 그런 30평대가 또 금매가 먼저 빠졌고 오히려 역세권은 또 15평이 또 먼저 빠지고 좀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진짜 핀셋. 평형대까지 네, 핀셋. 평형대까지 예, 구체적으로 봐야 되는 시장인 것 같아요. 네, 어렵죠. 어려워요. 근데 약간 네. 재밌죠. 그래서 약간 구역별로 네, 재밌어요. 너무 영혼 없이 얘기하는 거 아니야? 재미있어요. 네. 아니 구역별로 네. 너무 다르고 평형대별로 네. 분위기가 너무 다르니까 그게 단지별로 다. 예, 조사하는 그 느낌이 탁탁탁 느껴져가지고 그런 재미가 약간 있긴 해요. 어렵긴 하지만. 지금 시장이 너무 어려운 것 같고요. 그리고 의견도 다양하잖아요. 추세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다. 뭐 아니면 데드캣 바운스다. 아니면 하락장이 될 수도 있다. 전문가분들도 다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감히 초보 투자자로서 이거 뭐 시장 전망이 어떨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특히 초보 투자자들은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 제가 하락장을 겪어보고 역전세를 겪어보니까 네. 이게 막 성급하게 달라질 게 아니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신중함이 생기면서 부동산 거시 지표들을 공부를 하게 되고 금리의 향방이라던가 물가 인상률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생존이지, 그런 게. 성급하게 하지 말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보수적으로 보되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 가는지 한번 좀 거래량이 트일 때 지금 제일 중요한 지표가 그거잖아요. 전세, 월세, 거래량. 그리고 가격이 어떻게 바뀌느냐, 그 흐름이 어떻게 바뀌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데 네. 약간 초보라면 오히려 그게 좀 눈에 보일 정도로 가시화됐을 때 이제 매수를 하거나 투자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이 하락장 전과 후가 좀 생각이 많이 달라지셨네요. 달라지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달라지지 않고 싶었는데, 이게 상승장 때는 막 주변에서, 희아님은 실행력이 좋아, 실행력이 좋아서 부러워 이랬는데, 그 실행력들이 다 저한테 화살이 돼가지고, 다시 저한테 비수를 꽂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행력이 꼭 좋은 것만 아닐 수도 있다. 아니 그래도 막 진짜 뭐 오피스텔 막 아파텔 네. 막 그 생수 지산 막 이런 거 그렇죠. 하신 분에 비해서는 정말 대체제는 안 했죠. 네. 거기까지 공부할 틈이 없었어요. 아니 근데 공부 안 하고 막 하신 분도 많으시기를. 그래도 오늘도 평택 자서 쓰고 왔거든요. 아니 근데 그래도 시아님은 막 역전세가 있어도 솔직히 이번에 역전세 안 맞은 사람들 투자 안 한 사람들만 역전세 안 맞았지 웬만한 사람 다 지금 역전세를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2020년 임대차법의 그 약간 부작용이 그런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그래도 매매가나 거래가 되고 최근에 또 매도도 신고가 찍으면서 또 매도도 하시고 그러니까 다양한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있는 장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또 약간 상승장보다는 하락장이 배울 게 많잖아요. 배울 게 너무 많아요. 마음에 비수가 꽂히면 더 네. 마음에 와닿고 네. 공부가 더 많이 되잖아요. 공부를 안 하고 싶은데 이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이제 공시지가 1억 이하짜리 여러 개 갖고 있잖아요. 이게 그 단지별로 매매가는 비슷한데 떨어지는 양상이 다 달라요. 어떤 거는 매매 전세 둘 다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건 전세는 그대로인데 매매만 떨어지고 어떤 건 매매는 그대로인데 뭐 전세는 떨어진다거나 그런 양상들이 달라서 왜 그럴까 싶은 그런 의문들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리고 전세를 내놨는데 전세가 안 빠지잖아요. 왜 안 빠질까? 그렇지. 자꾸 왜라는 질문을 안 하고 싶은데 이게 갖고 있으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하락장이 되면서. 그리고 뭐 창의적인 해결 방법들이 끊임없이 나도 모르게. 네, 미라클 모닝, 역정세 미라클 모닝. 작년 8월에 계약한 물건을 오늘 이제 자설을 하고 왔는데 작년 8월에 상황이랑 지금 전세 맞춘 상황이 너무 달라가지고 정말 좀 더 신중하게 해야겠다라고 느끼면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데이터 공부도 하고 그리고 임장도 다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본업에 충실하자. 그렇지. 현금 흐름을 네. 위해. 현금 흐름을 위해서. 그래서 요즘 하락장 맞이한 후로 이제 각종 부동산 강의에서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뭐 무인 점포라던가 아니면은 뭐 스마트 스토어 강의라던가 이런 강의가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저는 원래 이제 해왔던 일이 그쪽이라서 약간 부동산 투자 수익률이 너무 좋을 때는 사업에 눈이 안 가더라고요. 그렇지. 거기 승인이 훨씬 네. 빠르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좀 사업에 소홀히 했는데 요즘은 다시 사업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지금 역전세가 12월 달부터 돌아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막 당장 돈을 내줘야 되는 상황은 아닌데 그걸 대비해서 주변에서 융통할 수 있는 자금이 어떻게 되는지 예비비를 좀 마련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대출을 열심히 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대출도 공부하면 할수록 방법이 조금은 생기긴 하더라고요. 네, 다행히도 작년에 올해 대출을 많이 받으려고 DSR을 좀 많이 여유롭게 늘려놨었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을 좀 크게 만들었다고 하면 좀 그런데 우선 소득이 좀 높게 해놔서 그래서 올해 DSR 걱정 없이 이제 좀 대출을 끌어쓰고 주변에 가족한테도 좀 원래 손을 안 빌렸는데 가족한테도 나중에 좀 땡겨줄 여력이 있는지 우선 확인은 좀 해보고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다행히 이제 큰 금액 단위는 많이 안 해가지고 네, 뭐 제일 큰 거는 한 1억 안쪽일 것 같은데 다행히 거기도 전세 매물이 줄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매수했을 당시에 전세 매물 숫자로 돌아와가지고 조금 그래도 회복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갖고 있어요. 1억이랑 또 몇천씩 이렇게 합쳐지니까 모이면 크죠. 결정권을 남한테 맡기면 주인이 전세를 좀 나한테 유리하게 기다려준다거나 아니면은 뭐 중개사분한테 뭐 그냥 결정권을 두고 기다리기보다는 차라리 뭐라도 하나 액션을 취하자. 네, 그런 마인드로 뭐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씩 찾아가지고 대비를 하고 있어요. 방법이 없잖아요. 땅에서 돈이 솟아나는 것도 아니고. 그치. 네, 뭐 매물을 나가게끔 하나라도 더 문자를 돌리거나 사진을 돌리거나 아니면 전화를 돌리거나 뭐 그런 식으로. 아무래도 가족들한테 얘기를 해본 게 제일 저는 큰 것 같아요. 심리적 장벽으로는. 그러니까 뭐 공부를 하거나 뭐 대출을 알아보거나 그런 거 어렵지 않은데 이게 최후의 수단으로 이제 가족들한테 가능하냐, 뭐 빌린 건 아니지만 그걸 물어보는 게 저는 제일 좀 어려웠어요. 사실 가까운 사람이든 먼 사람 돈 얘기하는 게 제일 네. 껄끄럽고 약간 민망하고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약간 현타가 가장 심하게 올 때가 남한테 돈 빌릴 때가 현타가 제일 심하게 오는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주변 투자자분들도 이제 저랑 비슷하게 시작하신 분들이 다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역전세 나고 뭐 대출을 끌어서 막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동안 몇 년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인장 다녀서 투자를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투자한 게 수익이 그냥 제로거나 아니면 오히려 마이너스이거나 아니면 주변에 그냥 투자에 관심이 없는데 그냥 실거주용으로 그 집을 하나 샀는데 그 사람이 그 실거주 집이 오른 거나 내가 투자해서 오른 거나 큰 차이가 없어서 내가 한 노력들이 좀 헛되어 보이는 그런 자괴감에 좀 많이 빠져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들 현타를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내가 투자를 왜 했을까? 저도 뭐 요즘 그런 생각이 가끔씩 자주 들거든요. 근데 이전에는 세금 막 종부세 오고 막 이럴 때 현타가 많이 왔다고 한다면 진짜 요새는 약간 좀 그런 현타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진짜 돈과 관련된 현타 그리고 주변 그런 사람들이랑 비교했을 때도 현타. 사실 상승장에서도 그런 현타 오거든요. 그렇죠. 막 다 같이 투자했는데 쟤는 몇억 벌었는데 나는 몇 천밖에 못 벌었어. 그럴 때도 이제 현타가 오고. 사실 최근에 또 그 매도가 안 됐을 때 정말 여기까지 해왔다 뭐 이런 네. 예를 좀 약간 들어드리면 옛날에는 그냥 부동산에 문자가 그냥 쫙 뿌리거든요. 100개 뭐 50개 쫙 뿌리면서 사장님한테 네. 저 물건 있으니까 이거 좀 해주세요. 또는 전화 돌리면 사장님 이거 해주세요 했는데 요새는 그렇게 해도 매물이 너무 많으니까 사장님들이 약간 뭐랄까 이젠 우리가 사장님들을 모셔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 물건을 어쨌든 최대한 먼저 브리핑 해주고 최대한 빨리 빼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새는 그냥 안 하고 집에 사진을 내부 사진을 열심히 깨끗하고 예쁘게 구도를 예쁘게 찍어가지고 프린트를 싹 해가지고 그것만 옛날에는 돌렸다고 한다면 지금은 거기에다가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소포장을 해서 거기다가 이제 예쁘게 약간 그 로또. 간식을 한다던가 아니면 로또 뭐 1,000원, 5,000원 그걸 뽑아가지고 혹지켓을 찍어서 이렇게 다 돌리고 다니는 약간 매도가 어렵다 보니까 매도를 잘하기 위한 그런 방법들을 사람들이 좀 많이 고심하시는 것 같아요. 매도나 전세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그래서 갑이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옛날에 맞아요. 물건 가진 사람이 갑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사장님들이 갑이거나 아니면 세입자분들이 오히려 이제 요새 세입자 구하기 어려우니까 세입자가 갑이어서 좀 요구가 많아진다거나 약간 그런 분위기가 좀 바뀌어서 거기에 노력을 들이는 것 같아요. 다들 이제 우선은 본업에 충실하고 계시고 다 직업으로 상승장만 돌아가고. 해도 회사 그만둘까? 뭐 이러신 분들이 좀 있었는데 예, 요새는 회사는 꼭 붙어 있어야 돼. 적어도 올해까지는 붙어 있어야 돼. 그리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아침에 굿모닝으로 시작해서 굿나잇 할 때까지 계속 부동산 얘기만 서로 해가는 임장 스터디 모임이 있는데 만나진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뭐 청약 분위기라던가 아니면은 뭐 금리라던가 거시경제 관련된 거라던가 이슈라던가 정책 이런 거를 계속 얘기를 하면서 끈을 놓지 않고 계속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물론 놓을 수가 없죠. 발을 빼고 싶어도 이제 못 네. 빼. 그런 자의적으로 게 할 있죠. 수가 없지. 네. 그래도 잘 지켜나가고 계시네요. 네, 다행히. 근데 하나 넘으면 또 하나의 산이 보이고, 하나 넘으면 하나의 산이 보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소득을 어떻게 하면 키울까 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다행히도. 그 고민은 상승장에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 딱 그렇죠. 건너면 또 다른 고민이고 또 다른 고민이 있고 하는데 이제 그때마다 고민의 그 내용이 틀려질 그렇죠. 뿐 끊임없이 네. 고민이 좀 투자자는 있는 늘 것 돈이 같아요. 없으니까요. 그렇지. 다 돈이, 썼든 네. 다 사서 썼든 뭐 해서 없든. 가장 큰 태도적인 부분에서는 너무 성급했다. 일단 잘못. 네, 네. 약간 상승장 때는
지금이랑 다르게 약간 강사분들이 추천하는 지역이 공통적으로 다 있었어요. 뭐 더 잘 아시겠지만 뭐 창원이라던가 어디 뭐 그 지역별로 시기별로 딱 그게 공통된 의견이 있어가지고 저도 어떻게 보면 제가 공부를 했다고 판단을 하고 들어간 거였지만 돌아서 보니까 그거는 그냥 말 그대로 불인이들이 다 하는 것처럼 아, 몇몇 강사가 이 지역 좋다더라 하면은 그 지역에서 이제 좀 사고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나마 그래도 좀 공부를 하고 들어가서 지금 버티고는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태도적인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상승장 때 너무 쉽게 돈을 버니까 매수할 때도 별로 크게 고민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사서 팔면 되지 뭐. 이런 마인드가 있었고, 부동산 소장님들의 말을 너무 믿었다. 이렇게 하면 팔릴 거예요. 금방 뭐 요즘 분위기 좋아요. 근데 이게 막상 하락장이 들어서니까, 소장님들의 의견이 너무 달라진 거예요. 내가 이 계약서 쓸 때랑은 또 너무 달라가지고, 이번에 이제 전세 맞추고 잔금 치면서 느낀 게 아무의 말도 믿지 말자.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공부해서 내가 판단해가지고 투자를 해야겠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거의 2개월째 집에 못 들어가고 있거든요. 계속 그 지방을 역마살 익혀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임장을 다니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공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열받아서 더 공부를 하고 계시네요. 네. 우선은 물렸기 때문에 치워버릴 치울 수가 수가 없지. 없어요. 예, 우선은 물려서 치울 수가 없어서 다음 약간 그런 마인드인 것 같아요. 어차피 여기서 뭐 때려칠 수 없는 거 장기적으로 보고 가야 되는데 다음 상승장에는 그래도 제대로 해보자. 예, 약간 이런 마인드가 생겨가지고 오기 아닌 오기가 생긴 거죠. 하락장 때 지금 오히려 공부하기 좋은 시기라고 그냥 말만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처음에는 못 느꼈어요. 왜 하락장이 공부하기 좋다는 거지? 못 느꼈는데 조금 하락장이 시작되고 나서 좀 지나니까 양상이 다른 거예요. 지역별로 다르고 단지별로 다르고 내가 갖고 있는 물건도 다 다르고 그렇다 보니까 이래서 공부를 하라고 하는구나. 그럼 반대로 지금 하락장 때 별로 안 떨어진 단지들이 상승장 때 더 많이 치고 올라가겠지. 이러면서 요즘은 좀 큰 그림 그리기를 하고 있거든요. 수도권에 큰 그림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는 거기에다가 색칠을 하는 좀 세부적인 공부를 하려고 지금 계획 중이긴 한데 그래서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난 이건 잘한 것 같다. 이건 잘한 것 같다. 그래도 우선 시작은 한 거. 시작을 안 했으면은 지금 뭐 이렇게 와서 인터뷰 할 일도 없었을 거고 그냥 아마 포기를 했겠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처음에 마음에 들어서 샀던 집은 정말 아무도 안 살 집이에요. 산 꼭대기 위에 샀거든요. 이렇게 시티뷰라고 하죠. 호텔 시티뷰가 느껴지는 그런 산 꼭대기의 집을 샀는데 그때는 정말 이게 멋있게 느껴져서 샀었거든요. 근데 지금 사라고 하면 절대 안 사죠. 시작한 거는 정말 잘했다. 그리고 올해는 어떻게든 버티자. 네, 버티는 것만이 답이다. 그리고 소득을 늘리자. 상승장을 위해서 시드를 마련하자. 같이 느끼는 게 이제 옥석 가리기.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제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약간 실수요도 이제 같이 갖고 계시다 보니까 갈아타기에 대한 수요가 좀 더 저보다는 크신 것 같아요. 그래서 똑똑하게 어떻게 하면 갈아타기 하면서 돈도 벌까 이런 관점으로 좀 더 접근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우선은 다주택자 포지션으로 해가지고 좀 투자 위주로만 본다면 그분들은 실거주도 함께 고려하면서 조금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올해는 일단 버티고 잔챙이들을 이제 다 팔고 우선 잔챙이 팔기 전에 역전세를 버텨야 돼요. 역전세를 이겨내고 잔챙이를 다 팔고 비상금을 언제다 끌었을 수 있는 똘똘한 한 채를 우선은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하락장이 왔을 때 솔직히 예비비를 마련해 두는 게 머리는 알고 있는데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수중에 이 통장에 이게 잔고가 있으면 어디 살 데 없나. 특히 상승장에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선은 똘똘한 한 채에 묶어두면 언제든지 담보대출로 끌었을 수 있으니까 똘똘한 한 채에다가 투자를 한 다음에 저는 사업이랑 부동산이랑 연계해서 하는 것도 많이 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금 흐름은 사업적인 걸로 마련을 하고 그걸 뭉쳐서 이제 투자를 하자. 이렇게 해서 올해는 사업도 좀 열심히 할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새벽에 눈이 잘 뜨거든요. 역전세 미라클 모닝이라고 원래 아침잠이 진짜 많은데 5시면 눈이 말똥말똥 떠져요. 죽는 마음으로 그거를 우선은 접근을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작은 거 하나부터 액션을 취하면 마음이 조금 편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책을 읽거나 아니면은 주변에
그 같이 아픔을 공유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분들이랑 같이 얘기하다 보면 조금 위로도 받을 수 있고 오히려 해결책도 찾을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운 내시라 힘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투자는 어차피 평생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하락장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모르지만 우선 좀 어떻게 보면 포기하는 마음도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이거를 버틸 수 없으면은 버릴 건 버리고 취사 선택도 좀 해야 되는 것 같고 대신 할 수 있는 거는 해야겠죠. 예를 들면 아까 말했듯이 임장을 열심히 다닌다거나 데이터 공부를 열심히 한다거나 이런 공부는 열심히 해서 투자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 할 거니까 앞으로 상승장 때 내가 지금 못한 것들 수익이 좀 덜 난 부분을 그때 메꾸자라는 조금 위로를 하면서 상승장 때 더 좋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공부하고 버티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희아님은 그 지역 분산을 하라는 건 못 지키긴 했지만 제가 분산 투자라고 엄청 강조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분산 투자가 지키기가 힘들어요. 이게 분산 투자에 대해서 약간 변론을 하자면 분산 투자를 하려면 우선 공부가 돼야 돼요. 근데 이게 사람이 심리적으로 먼 지역은 공부하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이제 임장 가기도 힘들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분산 투자가 조금 안 되긴 했는데 제가 분산을 하려면은 수도권으로 와야 되거든요. 수도권이 좀 멀어서 그래서 지금 열심히 수도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투자금을 분산하지 못했던 시기를 분산하지 못했던 지역을 분산하지 못했던 그 분산 투자를 못 하셨던 분들이 지금 사실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상대적으로 그렇게 분산 투자를 하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똑같은 어려움이 있어도 조금 그 어려움이 좀 덜하다라는 거지. 한 곳에 몰려 있으면 정말 그쪽에 전세가 하나도 안 들고 거래가 하나도 안 되고 뭐 이러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다른 데서 메꿔서 뭐 이렇게 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리고 시기도 몰리면 띄엄띄엄 오면 그나마 좀 하나씩 해결할 수가 있는데 한꺼번에 올려면 이걸 한꺼번에 해결하기 때문에 이게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에 하락장을 맞으면서 원칙을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고 그게 어떻게 보면 자신과의 싸움이랑 또 연결돼 있거든요. 주머니에 돈이 있는 걸 보면 그 시기에 뭐 다 쓰고 싶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든 마인드 컨트롤해서 아니야 조금씩 찔끔찔끔 잘 나눠서 경험을 쌓아야지 하는 그런 마인드 컨트롤도 중요하고 지역도 솔직히 한 지역에 좋은 단지를 하나 사면 사장님들이 얘는 사는 애니까 또 추천하면 또 살 거라 하면서 좋은 물건을 계속 던져줘요. 그럼 또 그걸 안 사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 이제 이게 몰빵이 되고 지역 분산이 안 되고 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순간순간 내가 하락장을 떠올리며 그때 힘들었던 마음을 떠올리면서 안 돼 하면서 이제 그런 걸 잘해서 상승장에도 그런 원칙을 이제 다음에 잘 지키고 이제 하락장에서 공부가 더 잘 되잖아요. 네. 아니야. 상승장보다는 하락장 때 공부가 더 잘 되거든요. 정말 맞아요. 쑥쑥 들어오고. 체득이 돼요, 체득. 그냥 머리 공부가 아니라 막 몸으로 막. 그죠. 옛날에 상승장 때 억지로 네. 공부하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되는데 하락장에서는 그냥 배우고 싶지 않아도 그냥 막 들어오는 의문이 막 생기고. 막 이거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게 실패할 때 더 많이 배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다음 상승장에 정말 투자를 제대로 해놓는다고 하면 이제 시간에 중간중간에 좀 어려운 게 있더라도 지난번에는 뭐 더 심했는데 지난번에는 이랬는데 라는 이제 나름의 이제 내공과 경험이 생겨서 훨씬 대처하기 편하고 훨씬 본인도 좋은 효율적인 방법으로 대처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희아님 같은 경우도 전에 얘기를 할 때 잔금을 치고 맞춰야 되는데 무조건 그걸 갭으로 물건으로 맞추려고만 하고 뭐 날짜를 이렇게 뭐 변동하거나 이런 거보다는 맞추려고 했지 대출이나 이런 거를 투트랙으로 알아보시지 못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놓쳤던 부분인데 다음에 이제 당연히 투트랙으로 무조건 준비해야지 이게 체득화돼서 이제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현실에 딱 맞아요. 막닥뜨리면 생각이 안 나는 거지. 맞아요. 근데 이제는 이제 조금 유연성이 생기고 융통성이 생기면서 이것도 알아봐야지 저것도 알아봐야지 이렇게 하면서 내공이 이 하락장에 더 많이 이렇게 쌓이시는 게 보이거든요, 옆에서. 그래서 되게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이 힘든 시기가 사실 헛된 시간은 아니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다음 상승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다음 상승장에 해야지 한다고 그게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준비가 되는 경우는 없어요. 지금 가치가 잘 보이는 지역 다른 데 다 떨어졌는데 여기만 안 떨어졌어. 그럼 거기 왜 안 떨어졌는지 이유를 알고 얘가 그러면 다른 데보다 더 가치가 있다라는 뜻일 수가 있는데 그럼 그 가치는 뭔지 그러면 상승장에서 더 큰 하락을 가져오는 앤지
하락장에서만 가격 방어가 잘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차별성을 두면서 다음 상승장을 준비해 놓으면 분명히 회복 탄력성이 빠른 단지랑 느린 단지, 그리고 매매가가 더 잘 치고 올라가는 단지, 전세가가 먼저 올라와 주는 단지, 이런 차이들이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자기 상황, 자금에 맞게 투자를 하려고 하면 지금 열심히 임장 다녀야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관심을 떼는 게 지금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인데 네. 지금 엄청 열심히 뭐 아까 사직비치 얘기도 하셨고 뭐 네. 한성역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지금 계속 임장을 다니고 계시잖아요. 네. 이게 지금 하락장인데도 그렇게 열심히 하신다는 거는 지금 밑그림을 그리고 색칠까지 다 끝나서 네. 그림이 완성되고 상승장이 오면 네. 대박 터지겠네요. 이제 쏴야죠. 쏴. 바로 계좌 주세요. 하락장이 돼 보니까 아, 내가 이 단지에 이 정도 가치밖에 안 하는 단지에 너무 많은 투자금을 썼구나.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이 단지의 가치가 내가 스스로 좀 고평가해가지고 투자를 했었구나. 그리고 제가 공부를 계속 하게 되는 거는 일부러 강제적인 환경을 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할 수밖에 없도록 뭐 좀 임장 스터디를 일부러 참여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그런 약속을 만들어서 공부를 한다거나 그런 거 일부러 좀 했거든요. 결국은 다음 상승장에는 위너가 되려면 해야죠. 진짜 멋지신 분이에요. 감사합니다. 왜냐면 하나 현타가 오고 되게 힘들면 대부분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서 점점 그 마음이 지하로 뚝뚝뚝 빠져나가면서 놓을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여기까지만 딱 맞추고 그냥 바로 놔버려야지. 그러니까 우선 신경 쓰기 싫은 거야. 동굴로 들어가. 예, 뭐 땅굴을 파면서 손해본 것을 그냥 털어버리고 그냥 그걸 손해로 받아들이고 그냥 그걸 결과로 인정하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계속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내가 팔지 않고 전세를 맞추고 역전세가 났을지라도 이게 아직 팔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잘 이끌어서 내가 수익이 나는 시간까지 잘 굴려간다고 하면 이게 손해로 끝나지 않고 수익으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이거의 결과를 언제로 결정지을 거냐라는 건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그 선택 자체를 그냥 손해로 결정짓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마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잘 이끌어 나가고 나중에 좋은 장이 왔을 때 그렇게 하나씩 이렇게 담으셨던 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자산이 상승되고 진정한 자산가로서 본인이 원하는 위치에 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부동산 투자는 짧게 한다고 해서 진짜 단기에 막 10억, 뭐 몇십억 벌었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자산가가 되는 건 아니에요. 오랫동안 그걸 쌓아서 이렇게 오랫동안 해야지 그게 시스템화되고 매뉴얼화되고 본인의 수입 많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걸 만든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생각보다 상승장이 빨리 올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아무도 모르죠. 뭐 2008년에 뭐 2009년에 잠깐 뭐 데드캣 바운스처럼 있었다고 하지만 만약에 지금이 30-40% 떨어지고 나서 계속 보합을 유지하다가 어느 순간 확 회복이 된다고 치면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이 보합을 유지했던 시기에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이랑 그걸 준비한 사람이랑은 너무 다른 미래가 펼쳐지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게 준비를 해놓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임장 다닐 것만 해도 지금 지역 다 다니려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시간이 부족해. 시간이 없어. 요새 너무 시간이 없네. 진짜 숨 쉴 시간도 없어. 숨 쉴 시간도 숨을 없어. 쉬어야죠. 근데 숨 쉴 시간도 없는데 살은 왜 찌나 몰라. 세 번째 출연이 또 나올 수 있게끔 열심히 공부를 하겠다.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결과를 만들어야죠. 또 이 후랭이 TV 출연 조건이 깐깐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나 출연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눈에 보이는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볼 정도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거는 그만큼 아직 부동산 투자에 대한 열정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으면 방법은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면은 그냥 포기하는 거죠. 저도 이번에 잔금 맞출 때 안 되면 뭐 계약금 포기하지 뭐 이런 마인드까지 접근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마음을 놓고 나니까 오히려 해결책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할 거는 포기하고 지금 잃어버리는 돈이 언젠가 나중에 배가 돼서 돌아올 수도 있는 거니까 우선은 너무 자괴감을 갖거나 자책감을 갖거나 뭐 무기력해지지 마시고 하루에 하나라도 할 수 있는 거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뭐 동네 임장이라도 다니시면서 그리고 주변에 열정적인 분들을 많이 만나면 포기하지 않고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